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마침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0년 만에 재도전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출마 선언문이 비장했습니다. 독하게, 섬세하게. 네. 제가 그 뉴스에는 준비할 때도 바로 이런 그런 마인드로 마음으로? 독하게,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요. 오늘 그 여당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대표도 또 저격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도 독특했고요. 이태원 먹자 골목. 선언문까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소 선택도 잘했고 메시지도 좀 잘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소통관이나 당사 기자회견실에서 했으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왜 이태원 먹자 골목에서 했느냐.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소상공인들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임대료 못 내서 그렇고 장사한 데서 어렵습니다. 그거의 가장 상징적인 곳인 이태원 먹자 골목을 택한 것은 서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메시지에서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았어요. 우리가 신년도에 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 시민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네. 여전사 이미지보다는 좀 주부 이미지, 좀 편한 이미지도 네. 줘가지고 국민들 호감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본인을 향한 고소 고발건, 혐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내렸어요. 네. 본인에게 맺고 있었던 족쇄가 풀려난 거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분위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이제 마지막 했던 거 팩트 체크하면 하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자료가 와야 돼서 사법 공조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본인의 아들 관련된 이슈 하나는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났고 나머지가 이제 판결이 나왔죠. 네. 어쨌든 이게 나경원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태원에서 한 것은 결국 이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또 거기 막 그 가게 앞에 방문을 했는데 가게에 보면 장사하고 싶어요 하고 붙여놓은 가게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어쨌든 그 세심하기라는 표현이 이제 보여주는 의미는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출사표를 던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시장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정책적인 내용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여정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비판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이벤트성으로 본인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태원에 가서 한 거라든지 뭐 어떤 그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공약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과연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전에 정치 행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내용과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이제 시민들이 할 차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지를 이제 많이 이제 탈피하려고 뭐 그 출마 선언 장소도 그렇죠.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또 그 뭐 검정색 운동화를 신는 등 맞아요. 기존 이미지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이미지 탈피가 오늘 이렇게 많이 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종 이제 저희 방송 나가보면 나경원 대표 오늘 출마가 상당히 화제가 됐고 네. 되게 중심적으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밋밋하지 않게 어떤 변화를 추구했던 것, 나경원이 달라졌어요.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것은 상당히 출발점에서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나 전 의원이 또 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간 좀 서로 날선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인데요. 네. 나 전 의원이 원정 출산이나 뭐 여러 의혹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홍 의원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분위기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나 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후보로 나왔잖아요, 서울시장.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은 아닙니다. 무소속
단독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과 연관성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본다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과 폭넓은 광포 홍보를 통해서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후보로 선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 만나서 협의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만나서 본인을 도와달라는 이미지를 보여준 거하고 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도 사실은 통합의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지난번에 또 안철수 대표하고도 만났잖아요. 네. 본인이 어디에 마음을 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덕담 수준으로 누구든 찾아오면 장수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장수장은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찾아가면 늘 반겨주지만 뭐 누구든 오든 뭐 반겨줘야지 그것도 화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갈지를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할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되게 어렵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만난 건 두 가지 이유예요. 네. 하나는 저 출마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수 우파의 좀 지도자급 인사들한테 인사한 거고 덕담 들으려고 한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를 해보면 대략 5% 내외가 나오거든요. 그 표를 흡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덕담을 해주고 그래 나경원 대표 당신이 후보가 되길 바래 라고 하면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던 그분들이 나 대표를 경선이든 서울시장 본선이든 찍을 거거든요. 득표를 위한 만남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명확하죠? 네, 명확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이른바 야권 빅3가 모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10년 전 그때 그분들이 다시 이제 뭐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각자 경선과 단일화 전략이 다를 텐데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로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네. 안철수 대표는요 바깥에서 외곽 때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단일화 해야 됩니다. 나는 국민의힘 입당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은 선거 들어가서도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는데 네. 결정적인 변수가 있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나경원이나 오세훈 후보랑 통합 경선을 한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인데 지금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가 높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지지율 높으니까 나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줘, 인정해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지율이 지금 저는 최고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지지율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나경원, 오세훈 이 거물들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로 옮겨갈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지지율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자칫 잘못해서 나경원, 오세훈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큰일 났다. 나 바깥에서 나로 단일화를 요구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2월 중순쯤 네.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통합 경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 시기까지 예측을 하셨는데요. 2월 중순 입당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의 예측이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장 소장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안철수 지금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상한가 거의 끝에 와 있다. 이건 동의입니다. 네.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다만 들어올 거냐 입당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선출이 되면 그 사람과 단일화 협상을 할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더 유리하게 판을 짜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2월 말이면 좀 너무 늦고요. 그러면 명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이 예측했던 대로 하면 네.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명분을 갖고 들어갔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항상 저렇게 계속 질질 끌다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계속 가왔었거든요. 네. 그걸 완전히 바꿔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보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아예 당을 다 버리고 모든 후보들이 함께 나와서 통합 야권 후보 경선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이제 장 소장과 제가 이거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이제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장 소장이 늘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여지를 두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슈 선점도 어제부로 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슈가 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주도권을 김종인 위원장이 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높으면서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입당 없다. 3명 나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 말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는 더 이제 애가 타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여유 있게 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제가 좀만 더 보충해 설명드리면 안철수 대표가 나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할래요? 라고는 안 하겠죠. 정황상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장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말 야권 단일 후보 경선하겠습니다. 라는 큰 명분을 갖고 들어갈 것이라고 전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 교수님하고 저랑 얘기가 좀 다른데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아니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명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지지율 높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들어가겠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명분이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앞으로 네. 뭐 그 안 대표의 입당이냐 또 아니면 또 홀로서기냐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달려봐야지 명확해지겠지만 이쯤에서 한번 네. 또 선거 결과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두 분 네.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선거 결과. 그냥 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가까스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야당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결국에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표만 가지고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그 조직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호감도가 높은 당이라도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항상 얘기를 하죠. 중도표 없이 어떻게 당선되냐라고 하는데 중도표만 갖고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야권이 유리한 거 분명합니다.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게 선거가 아직 이제 80여일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단일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냐의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본 얘기 했잖아요. 3명이 나오는 경우 상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건 정말 박빙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도 출마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함께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결코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현재 만약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가 막 정말 그 강한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일정 부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되고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면 거기 지지율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 중에 영향을 미친 게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추윤 갈등 때문에 피로감이 있었죠. 코로나19가 3차 재난이 오면서 어려움이 오면서 거기에서 지지율이 빠졌어요. 부동산 정책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서 어느 정도 정부나 여당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짧은 기간이지만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변화가 되고 예를 들면 백신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박빙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유리해서 완승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박빙으로 가서 지지 세력을 결집을 얼마나 잘해내느냐가 결국은 승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80일 동안에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가 또 큰 변수로 그렇죠. 네.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당 쪽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가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맞대결로 이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박영선 장관은 사실 지금 뭐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네. 뭐 출마 선언을 한 것과 네.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 그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1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불리해서 그렇죠. 지는 게임에 불리하니까? 지는 게임에 몸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정치인이요. 선거 결과 나는 질 것 같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몸담으려면은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에서 자,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나와라. 장관직 그만둬라. 당신 차후에도 우리가 당신 고마움을 알겠다라는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희생의 이미지를 좀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분들이나 지지자들이 박영선 의원한테 고마워해요. 그럼 네. 다음에 분명히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나가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말 대안이 없으면 나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늦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당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제3의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뭐 여권 내에서는 그래도 박영선 장관이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 나오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장 수장 얘기했듯이 본인의 의지보다는 당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압박이랄까요? 아니면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다고 저는 보고 아마 이제 저는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해주고 또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한 것도 어찌 보면 변수예요. 그게 만약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 안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대1 대결이었으면 민주당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도 해볼 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 때문에 아마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사실은 좀 약했기 때문에 좀 계속 미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여당 쪽도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단일화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김진애 지금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하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뭐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봉주 전 의원하고 김진애 의원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의 단일화는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네네. 일단 뭐 지향하는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훨씬 조금 좌쪽으로 더 가 있는 그런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즉 진보 진영이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에서라도 단일화 안 됐을 경우에 비판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까지 확인한다고 하면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단일화 과정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중진 의원이잖아요. 서울시장 깜이죠.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 전문가 아닙니까?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2012년 이후에 처음 이제 다시 9년 만에 이제 공직선거에 나오는 건데 이분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의 단일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야권도 한 팀이 돼야 되고 여권도 한 팀이 돼야 선거 구도상 서로에게 유리해요. 분열된 선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 움직임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면 불가 방침을 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무수석이 그렇게 밝힌 걸 보면 그렇게 보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 사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시대 정식이 통합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 정식은 아직까지 통합이 아니고 지금 시대 정식은 정의 구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면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사면을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면을 한다고 해서 통합이 될까요? 도리어 통합보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거예요. 야당도 비판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지지층들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만 내일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 결과가 나온다 한들 과연 인정할까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재호 전 의원 같은 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반성은 도리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사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안함과 국민들 앞에 국정을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제가 안 되는데 사면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주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상입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좀 사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50 시대도 아니고 정의사회 구현이 무슨 시대 정신입니까? 용서와 화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성문 쓰지 않으니까 사면 못 해주겠다. 이거보다는 좀 여당이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에 있잖아요. 되게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사면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표현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꼬리 잡은 거를 제가 정의사회 구현 썼다고 50하고 때 썼죠 물론. 그 의미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바로잡자는 것이고요. 아직도 불공정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수장 말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저도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특히 네. 대통령이 지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풀어나고 정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 사면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네네. 억울하게 정말 물론 억울한 표현도 있을 거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가벼운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사면 못 받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사면을 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제 뭐 입장 표명 같은 애들로 또 그런 표명 같은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현재 이런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와는 다른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철저하게 표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사면하자 했더니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낙연 물러가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를 본인이 가져오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철저하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나쁜 일 안 하셨습니까? 그 본인 나쁜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지셨잖아요. 이렇게 국가의 큰 정치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그냥 눈치만 보고 표를 쫓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큰 일을 맡겠다라는 분으로서 좀 자격이 없는 행동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 수장은 물론 좀 이재명 지사의 말을 다르게 분석을 하셨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면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아무리 뭐 사면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데 그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면론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뭐 물론 그렇게 발언한 것이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계산까지 하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